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28일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제3지대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한 가운데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선 거라는 해석입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공사비가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의 눈이 쏟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울진에서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져 길이 막히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현재 양방향 도로는 모두 통제된 상태고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가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는 모습인데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쌍특검은 28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8일에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넉 달이 채 안 남은 총선 시간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 직전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 상황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법 방탄당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쌍특검 반대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하려고 내부 파열음을 불러올 수 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거론하며 여권 흔들기에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대장동 특검 역시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감추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오는 28일 쌍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공천심사를 주도할 전담기구 출범을 늦춘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공관위를 늦게 띄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공관위와 선대위원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출범해야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야당발 외통수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아서입니다. 여당 내에서 벌써 제2요구권 군부를 떼는 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저는 당의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커서 쌍특검이 총선 민심을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가 주류 희생안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소중한 결과물이 공천관리위원회 등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비롯한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목소리에 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위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제안해줬고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 까다로운 의제가 있지만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석기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내 중진이라는 분들이 언론에 나와 당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면서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렵고 힘든 수도권에서 당의 간판을 달고 뛰는 정치인들에게 지도부가 희망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 돼서야 하겠느냐며 김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애둘러 압박했습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어제 서울 종로에 있는 이 전 대표 사무실을 찾아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소명감을 갖고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에게 민주당은 이재명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미련을 두고 뜯어 고치려고 해봤자 부질없는 일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론과 함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이른바 3총리 연대설이 부각된 가운데 정 전 총리는 자신은 항상 통합론자였다며 연대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주 부의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총리 연대설에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거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자신은 원래 항상 통합론자, 통합주의자였다면서 당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정당을 하면서 대화와 통합을 항상 제1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로 공급망 불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관세 인하와 운송비 지원에서 나아가 요소와 흑연은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한 국내 업체가 베트남에서 5,000톤 요소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늘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요소의 제3국 대체 수입 지원을 위한 할당 관세 연장과 운송비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값싼 중국산 요소에 밀려 사라진 국내 요소 생산 시설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재료인 흑연 역시 제3국 대체 수입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 2암모늄의 경우에 내년 5월까지 재고가 있지만 할당 관세를 연장하고 수급 불안이 있다면 국내 기업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관리 체계화를 위한 근거법인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컨트롤 타워 격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내년 하반기 200여 개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기금을 만들어 기업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3법 가운데 2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폴란드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지난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내 방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폴란드가 군 현대화 사업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하진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차 계약에서 K2 전차 수출을 확정한 뒤 2차 계약을 남겨둔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 새 정부와 2차 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기 위해 현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사는 책임지고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미이행하면 준공을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도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지원을 융자뿐만 아니라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합니다. 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은 마지막까지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재판에 임했고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조차 없는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 검찰에 넘겨질 때도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던 최윤종은 이어진 재판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심 공판에서도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 불량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최윤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감형받으려 한 건 충격적이라면서 가장 중한형,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면서 유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며 짧게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최윤종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 말실수한 것 같다 등 죄의식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상황을 태연한 척 설명하다가도 민감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먹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최윤종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모르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특수 강도와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진 A씨는 휠체어를 탄 채로 출석했는데 범행을 계획한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여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을 구속 상태에서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쯤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30여 명의 또래 학생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여학생 2명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0여 명은 검찰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폭행 영상을 SNS에 게시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울진에서는 바위와 흙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길이 막히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달리던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모두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덮였습니다. 바닥에는 사고 충격으로 망가진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울진군에서 낙석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25가구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2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 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양방향을 통제한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로 구조물은 산산조각 났고 버스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닦느라 주변에는 온통 흡착포가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을 지나던 고속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라인으로 일단은 올라타면서 이제 그 밑에 하부 있는 데서 걸치면서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눕혀져 있었어요, 차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 기사를 포함한 1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엔진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불붙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그냥 금세 타버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냥 뭐가 터지는 소리가 펑! 펑 해서 제가 그냥 통과했죠.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제때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의사단체의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문자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투표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는 일요일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파업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와도 집단 행동에 나설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투표는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더라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맞서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료 거부를 뜻하는 총파업이 환자를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그게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며 의사협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이나 휴진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해 결혼 1년에서 5년차 신혼부부가 100만 쌍 문턱까지 줄어들어 올해는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결혼 1년에서 5년차 신혼부부가 103만 2천 쌍으로 1년 전보다 6만 9천 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47만 2천 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해마다 5만에서 8만 쌍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중 초혼은 81만 5천 쌍으로 79%, 재혼은 21만 4천 쌍으로 20.7%였습니다.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보다 9.6%포인트 낮았습니다. 평균 자녀 수에서도 맞벌이 부부는 0.59명으로 외벌이에 비해 0.14명이 적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외벌이가 되면서 이제 유자녀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맞벌이 비중은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57%를 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8,433만 원으로 외벌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신혼부부의 대출은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원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6,400여만 원으로 1,117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40.5%로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사용하는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돼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 납부 서비스 등과 오인할 수 있고 거부감을 최소화해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상 공간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택배기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고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이 제한되면서 이곳에 상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입주민 측은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거나 입구에서 수레로 짐을 옮기길 요구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이곳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기사 몸에 무리를 주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후방 카메라를 달고 천천히 운행하겠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천막도 기사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반년째 천막 배송이 이어지면서 물품이 부서지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모든 책임은 기사들이 져야 하다 보니 사비를 들여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집 앞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로비까지라도 어떻게 배송을 했으면 하는, 로비까지만 갖다 놓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으나. 불편을 겪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니게 하면서 택배기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 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천막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무역자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자 택배기사 측은 아파트 단지 3곳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달 9일 심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갈등은 처음 논란이 크게 불거진 지난 2018년 다산 신도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택배가 일상처럼 이용되는 만큼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에다까지만 그럼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겠다라든가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아파트에 하시는 주민들은 최소한 그걸 마련해주고 얘기를 해줘야죠. 국토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지날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한 상황. 하지만 그 전에 설계 허가를 받은 곳도 여전히 많은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 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었다고 하마스 측이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8,20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부상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상전으로 인한 자국군 전사자가 10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전사자 가운데 5명은 가자 남북 한 유니스의 한 학교 인근에서 하마스 대원과 교전하던 도중 폭발물이 터지며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인 지난 10월 레바논에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의 일부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월 중순 자국 국경과 가까운 레바논 남부 두하이라 공습대 백린탄을 투하해서 주택과 자동차가 불에 타고 민간인들이 호흡 곤란 때문에 급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살을 위해 일하는 언론인이 두하이라에서 155mm 백린탄 3발의 잔해를 발견했고 해당 잔해의 표면에 적힌 일련 번호 등이 1989년과 1992년 루이지애나와 아칸소의 포탄 저장고에서 생산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마스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하는데 찬성하는지 질문에 응답자 55%가 동의했고 이스라엘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중 심정적으로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를 묻자 응답자 42%가 이스라엘 국민을 택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7%, 너무 적다는 응답은 25%였고 지원이 너무 많다는 응답은 22%를 기록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과 뷔가 나란히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잠시 안녕을 고하고 미래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줄지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을 통과합니다. 취재진들과 일부 해외 팬들의 배웅 속에 방탄소년단 RM과 뷔가 육군 현역으로 나란히 입소했습니다. 현장에는 군 복무 중인 진과 제이홉, 슈가까지 멤버 전원이 위병소에 함께하며 끈끈한 의리를 빛냈습니다. 안전사고나 혼잡을 우려해 별도의 송별 행사는 없었지만 멤버들은 SNS를 통해 인사를 남겼습니다. 리더 RM은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안녕이라며 미래에서 만나자고 팬덤 아미를 향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에 지원한 뷔도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했습니다. 뷔는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며 제대 후 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전 제 목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진짜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고 진짜 튼튼하게 뭔가 콘서트를 한 10대 번 해도 안 지칠 체력과 곧 동반 입대하는 지민과 정국까지 입소하게 되면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군 입대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한 BTS의 화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입대 멤버 4명이 전역하는 2025년 6월 이후 완전체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결국엔 그래미 어워즈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25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그래미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청춘 시작일지도 몰라. 방탄소년단은 먼저 입대한 맏형진의 제대 시점인 오는 6월부터 차례대로 솔로 활동에 들어가며 군백기를 메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양의지가 통산 9번째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투수 부분은 NC의 패디에게 돌아갔고 LG의 일루수 오스틴은 93%가 넘는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포수 부분 수상자는 두산 베어스 양의지.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가 개인 통산 9번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습니다. 이승엽의 10번에 이어 최다 수상 단독 2위가 됐고 포수로는 8번째로 이 부문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좋은 성적이 난다면 또 연말에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잘 준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투수 부문은 91.8%를 득표한 NC 패디가, 1루수와 2루수 부문은 각각 LG 오스틴과 키움 김혜성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1루수 오스틴은 93.1%의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홈런과 타점 1위 한화 노시환은 3루수에서 SSG 최정을 따돌리고 생애 첫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고,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유격수 부문에서는 LG 오지환이 기아 박찬호를 누르고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년부터도 사실 어린 친구들이 주축으로 유격수란 자리를 빛내줄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또 또 어린 친구랑 경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 서서 3연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명 타자에선 타율과 안타 1위인 NC 손아섭이, 외야수에서는 LG 홍창기와 삼성의 구자욱, NC 박건우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LG와 NC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반면 KT와 SSG, 기아, 롯데는 단 1명의 수상자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그늘을 산 총각이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올해 최고의 어린이책 1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출판 비평 잡지 커커스 리브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그림책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늘을 산 총각은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옛날 이야기를 이수지 작가의 현대적 감각의 그림으로 구성한 책입니다. 이수지 작가는 지난해 이탈리아의 저명한 그림 책상인 볼로냐 라가체상 픽션 부문 우수상과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 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부터 공식 환영식과 전쟁 기념비 헌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예산으로 활동을 마친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혁신안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도 당 일각의 사퇴로는 사실상 일축한 건데 총선 위기론과 함께 내홍의 불씨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주류 희생안 등을 둘러싼 마찰 끝에 조기 해체를 결정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도부의 그동안의 혁신안을 종합 보고했습니다. 출범 47일 만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가능한 당이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김기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안을 이어받아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다루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며 당 일각에서 불거진 당대표 사퇴 요구 등을 당장은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6석 전망 등 수도권 참패론과 PK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내 불만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55석에서 60석만 나올까 두렵다며 김 대표가 총선 승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역시 김 대표가 이미 반혁신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념 혁신이랑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반혁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당의 얼굴이 되어서는 수도권 선거는 정말 참패할 수밖에 없고, 지도부 내에서도 김 대표의 결단을 에둘러 압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물론 이들이 혁신을 볼모로 권력투쟁을 하려 한다며 김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명분 없이 떠드는 인사들을 과감히 정리하라고, 강민국 의원은 당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반드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겁니까?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띄울 공관위를 시작으로 당내 기구를 통해 혁신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반등 모멘텀 없이는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불만을 쉽게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연일 제3지대 신당로를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있는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한 이 전 대표가 본격 새 결집에 나선 거란 해석이 적잖은데 친명계 일각에선 원색적인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고 직격하며 이번 달 초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에게 먼저 만남의 손길을 내민 건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제한 하루 만에 이 전 대표 사무실에서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미 신당 창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3지대 외연 확장 행보로 일으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런 소명감을 갖고 힘들지만 어떤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뭐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신당 창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개딸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에 더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데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의 미련을 갖고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당내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당론에 군부를 떼고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 수위가 친명계를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계파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그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돌린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게 전형적인 사고란 노선이죠. 이런 폭력적 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개딸들과의 그 강성 팬들과의 단절을 위해서 그 실효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분열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여 당 분열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나라 걱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자고 그러면 아니면 또 제가 요청해서 항상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탈당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 비명계를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거듭 건넬지 아니면 결별 수순을 밟을지 제1야당의 역학구도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12월 12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의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각 당이 빠른 통과를 원하는 의제 10개씩을 놓고 협상에 돌입합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법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의 적용 유예 등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지역화폐 활성화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올릴 전망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정부 2기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열립니다.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오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5개 부처 장관 후보의 청문 일자가 우선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의 1차 공판 기일이 진행됩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모두 181차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과 정국이 오늘 육군 현역으로 동반 입대합니다. 오늘 오후에 지민과 정국은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에 함께 입소합니다. 지민은 입대를 하루 앞둔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멋있게 잘하고 오겠다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머리를 깎고 나니 실감이 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 조심히 잘 다녀오겠다며 정국이와 함께 입대하게 돼 많이 의지가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SM 시세 조종 혐의와 경영진의 비위 폭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직원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깊어진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재작년 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겁니다. SM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주요 경영진이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내부 비리 폭로까지 불거지자 직접 사내 갈등 수습에 나선 겁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골목 상권까지 탐내며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도 사회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확장 중심의 기존 경영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느슨한 자율경영 기조와 기업 문화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크루들의 의견도 듣고 그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다만 깊어진 내부 갈등 속 불통 논란은 여전합니다. 앞서 카카오 노동조합은 사측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김 창업자가 이끄는 경영쇄신위원회에 일반 직원도 참여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원 간담회에도 정작 쇄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 계열사는 빠진 채 본사 직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시공간의 여러 가지 제약상 주요 내용을 이제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그 주요 계열사 공동체 쪽에도 전달은 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인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된 내부 갈등을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재무 악화로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이 6개 발전 자회사에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중간 배당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올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기준으로 내년 한전체 발행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6조 원대의 연간 손실이 나면 내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6개 발전사를 상대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정관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법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함께 5배까지 한전체를 발행할 수 있으며 6개 발전사가 4조 원을 중간 배당할 경우 내년 회사채 발행 한도는 현재 누적 회사채보다 14조 원 많은 9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오전 10시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최근 차량 절도가 잇따랐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10대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의 해결책으로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제시합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그 뒤를 경찰이 뒤쫓습니다. 3시간의 추격 끝에 막다른 곳에 다다른 차량은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결국 경찰 제지에 멈춰섭니다. 경찰차 한번 들이받고 또 앞으로 뺐다가 또 후진하면서 저 배달 오토바이 그때 때마침 또 오는 것 오토바이 치고. 경찰은 운전자 17살 A군과 달아난 15살 B군, C양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오토바이 절도 등을 한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당시 A군은 판사에게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려난 지 열흘도 안 돼 A군은 B군 등과 차량 넉 대를 훔쳤다가 결국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A군 등은 이처럼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들은 주로 문이 닫혀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노려 시동이 걸리는 차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차량 절도를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해결책으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오래된 경유차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매연 저감 장치 대신에 가짜 필터를 설치하고 억대 정부 보조금은 그대로 타는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하부에 설치될 부품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매연 저감 필터라고 하지만 인증받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입니다. 매연을 걸러내야 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 제조사 대표 A씨 등은 이런 가짜 필터들을 오래된 경유차에 설치하고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정상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한 고객들이 차량 출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가짜 필터로 바꿔 달아 출력도 높이고 돈도 받아 챙긴 겁니다. 실제 설치 여부는 정부가 아닌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는데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내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차주에게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를 조작한 필터 클리닝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문제의 클리닝 업체들은 필터 제조업체와 협력 관계로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체 등이 챙긴 국가 보조금은 모두 합쳐 13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 업체 6곳의 관계자 6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12억 6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과 완주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각각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 병원성 AI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가금 농장 2곳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고 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7만 마리를,
완주군 종오리 농장에서는 오리 8,400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수본은 각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매몰 처분과 역학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거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리 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살펴볼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뿐 아니라 이란, 중국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세계 안보에 기여할 책임이 있는 러시아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동의한 대북 결의와 유엔 헌장을 이렇게 빈번하게 위반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지만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특히 대설 경보가 발령 중인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무려 7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의 많게는 30mm,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전에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있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1도, 대전 6.5도, 창원은 10.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9도, 광주와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